욕조 속 토막 시신과 여회장 국내이사의 실체. 2005년 10월 20일 아침, 선전 난상우 화교성 H와 최하청 위에 럭셔리 펜트하우스가 있는 T3동 최상층. 시간당 수천 위안이 오가는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한 사람은 경호원도 이웃도 아니었다. 시간제로 출퇴근하는 가사도우미 천 여사였다. 늘 그렇듯 오전 9시가 조금 못된 시간. 천 여사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출입카드로 T3동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은 같았다. 일주일에 3번 집안 청소와 세탁, 간단한 정리. 집주인인 국내이사, 국여사, 48세는 까다롭지만 대가만큼은 확실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 끝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선 천 여사는 먼저 초인종을 눌렀다. 1번, 2번.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엔 이미 주인이 일어나 있거나 적어도 안에서 움직이는 발소리, TV 소리 정도는 들려야 했다. 천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관리소에서 허용한 대로 자신의 카드키를 꽂아보았다. 삐! 건조한 전자음과 함께 무거운 방화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천 여사는 평생 잊지 못할 냄새와 마주쳤다. 향수 냄새도 신선한 커피 향도 아니었다. 콧속을 파고드는 것은 짙고 눅눅한 소의 비린내, 그리고 열의 부패가 시작된 살아있는 것의 냄새였다. 한순간 폐가 막힌 듯 숨이 막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여사님? 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주인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좁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는 동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상하리만치 멀쩡했다. 이탈리아제 수입 소파 세트, 벽을 가득 채운 대형 추상화, 맞춤 제작한 대리석 바 테이블, 책이며 장식품, 잡지까지 정해둔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듯한 정돈된 풍경.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가 오히려 천 여사의 불안을 부채질했다. 거실 중앙, 크림색 페르시아 카펫 가장자리 근처에 거무스름하게 변색된 얼룩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이미 말라붙어 바닥에 스며든 그 자국은 물이나 와인이라기보다는 핏자국이 옅게 닦이고 남은 흔적처럼 보였다.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깨진 유리잔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절반쯤 비어있는 고급 위스키 병이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제일 값비싼 것들, 침실로 이어지는 통로 옆에 놓인 진열장 안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급 시계들, 침실 화장대 위에 늘 가지런히 놓여있던 명품 가방과 지갑, 장신구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있었다. 경험 많은 천 여사는 직감했다. 이건 도둑이나 강도의 소행이 아니었다.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면서도 천 여사는 본능적으로 주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길을 옮겼다. 거실 끝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 침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대형 욕조가 있는 메인 욕실이 있다. 복도 끝 욕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조금 벌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집 안 어디보다도 더 강했다. 썩은 냄새, 피비린내, 약품 같은 자극적인 향이 한꺼번에 섞여 코와 목을 찔렀다. 천 여사는 손을 떨며 문고리를 밀었다. 힌지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눈에 들어온 광경에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벽과 바닥은 호텔급 흰색 대리석, 천장은 메이평 조명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큰 창문에는 반투명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그 고급스러운 배경의 중심에 하얀 대리석 자쿠지 욕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짙은 젓갈색 액체였다. 욕조 한가운데 붉은 물 위에 사람의 팔과 다리로 보이는 조각들이 둥둥 떠 있었다.
뼈와 근육이 드러난 절단면은 믿기 힘들 정도로 매끈하고 고르게 잘려 있었고 어디가 손목인지 어디가 발목인지 얼핏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관절 부위가 정확히 분리되어 있었다. 욕조 한쪽에는 머리로 보이는 덩어리가 물에 잠겨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물 위로 풀어져 마치 검은 해초처럼 출렁였다. 머리카락 아래 물속에 잠긴 얼굴의 형태가 어렴풋이 드러났지만 천 여사는 끝내 그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다. 눈이 굳어버리고 다리가 풀렸다. 천 여사의 입에서 짧고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깍! 그녀는 비틀거리며 욕실을 뛰쳐나와 벽에 부딪히고 문틀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거실을 통과해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손은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 엘리베이터 버튼 대신 비상벨을 몇 번이나 연달아 눌러댔다. 잠시 후 건물 경비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도착했고 곧이어 난산 분국 공안국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선전시에서 손꼽히는 부유층 거주 단지에서, 그것도 대형 부동산 기업 여회장의 펜트하우스에서 토막 살인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경찰 내부를 뒤흔들었다. 신고 접수 후 약 15분, 화교성 T3 동출입구는 이미 경찰차와 형사팀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입구 경비실에서부터 로비, 엘리베이터까지 전 구역이 통제되었다. 계단을 오르는 형사들, 가운데 제일 앞에 선 사람은 난산 분국 형사대 대장 이위민 46세이었다. 깊게 패인 눈가주름, 몇 번이나 밤을 새웠는지 모를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의 뒤에는 수사 2팀 소속 젊은 형사 류싱 29세 이 따라붙고 있었다. 재무자료와 전자기록 분석에 강해 데이터에 강한 형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내린 이웨이민은 이미 경찰선으로 봉쇄된 복도와 겁에 질린 관리 직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물었다. 신고자는 어디 있습니까? 한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가사도우미 천모 씨입니다. 지금 아래 경비실에서 보호 중입니다. 문은 저희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웨이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낀 손으로 현관문을 밀었다. 출입문 주변에는 이미 감식반이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카펫 위에 남은 희미한 혈흔, 깨진 유리잔 조각, 반쯤 비어있는 술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류싱이 낮게 중얼거렸다. 금품절도 흔적은 전혀 없네요. 귀중품은 그대로고 강도치고는 너무 조용합니다. 이웨이민은 소파, TV, 벽걸이 그림, 창문, 베란다 쪽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창문과 발코니 쪽 잠금 장치는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는 상태였다. 창문 침입 가능성 일단 낮네. 그는 카펫 위에 얼룩을 가리켰다. 여기 혈흔이 닦인 자리 같지 않습니까? 감시교원이 즉시 사진을 찍고 시료를 채취했다. 이웨이민은 더 이상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욕실이죠, 시신은? 감식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장님. 메인 욕실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메인 침실을 지나 복도 끝에 있는 욕실 문 앞. 문틈 사이로 아직도 냄새가 새어나왔다. 감식반이 간단한 사진 촬영과 영상 기록을 마친 뒤 이웨이민과 류싱에게 들어가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웨이민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대리석 바닥, 벽, 광택 나는 수전과 세면대, 고급 호텔에서나 볼 법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거대한 자쿠지 욕조와 그 안을 가득 채운 피빗물, 그리고 조각난 사람의 몸이 있었다. 감식반이 이미 1차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아직 시신의 일부는 욕조 안에 그대로 떠 있었다. 팔로 보이는 부분의 절단면은 매끄럽게 떨어져 있었고 정강이뼈와 허벅지뼈 사이, 무릎 관절 부위 역시 관절을 따라 정확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류싱이 숨을 들이쉬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다.
공포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네요. 이웨이민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감식반장에게 물었다. 신원은 감식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 밖 쪽으로 고개를 젓는 제스처를 했다. 욕실 바로 옆 드레스룸에는 이미 검은 시신 가방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욕조에서 건져 올린 일부 조각들이 해부대용 임시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가사도우미와 관리사무소 기록, 그리고 집 문 앞 명패까지 고려할 때 일단 이 집 소유주는 국내이사 48세 틴 하이 성의 그룹 회장입니다. 얼굴은? 머리는 방금 건져 올렸습니다만 물과 혈액에 오래 잠겨 있었고 목 부위 절단과 부종이 심해서 육안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아, 귀걸이, 그리고 드레스룸 안에 남아있는 명품 옷 사이즈까지 감안하면 국내이사 본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웨이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망 원인은 토막이 아니겠지요. 감식반장은 이미 목 부위를 살펴본 듯했다. 네, 1차 소견으로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즉 목졸림입니다. 목 주위에 깊고 뚜렷한 아픈이 남아 있습니다. 손으로 졸랐는지 부드러운 끈 같은 것으로 졸랐는지는 더 확인해야겠지만 확실한 건 이미 사망한 뒤에 사체 훼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웨이민은 욕조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돌며 절단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도구는? 예상으로는 날이 잘 선 칼과 톱 종류가 함께 쓰였습니다. 절단선이 상당히 규칙적이고 정확합니다. 뼈를 무리하게 부러뜨린 흔적이 거의 없고 관절 사이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일반인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는 해부 구조를 잘 알거나 도축 해체 작업에 익숙한 사람의 손 같습니다. 류싱이 난감한 얼굴로 물었다. 즉흥적인 살인이 아니라 준비된 범행이라는 말입니까? 감식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욕실 너무 깨끗합니다. 바닥과 문 손잡이, 수건거리, 샤워기 손잡이 등 범행 중 자연스럽게 손이 닿을 만한 모든 곳이 강한 세정제와 소독약으로 여러 번 닦인 흔적이 있었다. 차가운 타일 위에는 희미하게 락스 냄새가 스며 있었고 유리 샤워 부스와 금속 수전에서는 거의 어떤 지문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웨이민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 정도로 치밀하게 닦아낸다면 최소한 몇 시간은 이 안에 있었다는 소리군.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절단하고 욕실과 주변을 닦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모든 과정을 당황 없이 침착하게 처리해야 했다. 공동주택, 경비원, CCTV, 고급 아파트의 촘촘한 보안망을 감안하면 이는 곧 범인이 이 공간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했다. 류싱은 욕실 문틀 근처에서 조용히 보고하듯 말했다. 출입문, 창문, 비상계단 쪽 CCTV는 이미 회수 지시했습니다. 문 주변에는 강제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카드키나 열쇠로 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혹은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해도 전혀 의심받지 않을 사람이겠죠. 이웨이민은 침착하게 정리했다. 금품 도난 흔적 없음, 출입구 파손 없음, 고도로 정리된 욕실, 전문적인 절단. 강도, 우발범죄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 낮게 본다.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과 생활을 잘 아는 사람. 욕실 밖으로 나온 이웨이민은 잠시 거실 한가운데 서서 대형 창문 너머에 화려한 고층 빌딩 숲과 아래쪽 정원에 있는 인공호수를 내려다보았다. 이 집의 주인 국내이사는 선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농촌 출신, 80년대 말 선전에 올라와 맨손으로 시작해 부동산 개발 회사 성해 이 엑싱하이 그룹을 거대 기업으로 키워낸 여회장, 각종 경제지의 표지 모델, 재계 포럼의 단골 연사, 그리고 동시에 화려한 사생활과 수많은 스캔들로 가십지의 단골 소재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그 성장의 상징이던 인물은 자신의 욕조 안에서 조각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웨이민은 이런 유형의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언론은 타락한 여회장의 말로 같은 제목을 좋아할 것이고, 여론은 그녀의 사생활과 스캔들을 파고들 것이었다. 하지만 이웨이민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프레임이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누가, 왜 이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녀를 죽였는가? 그는 조용히 지시했다. 피해자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시오. 재산, 지분 구조, 최근 몇 달간의 업무 일정,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가족, 이사회, 비서, 운전기사,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 전부. 류싱이 수첩을 꺼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금융거래 내역도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욕실 안에서는 여전히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시신 조각은 하나씩 가방에 옮겨 담기고 있었다.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던 이웨이민은 다시 한번 욕실 쪽을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충동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오래 준비한 작품이다. 욕조 속 토막난 시체와 거실에 남겨진 몇 줄의 혈은 깨진 잔, 닦여진 타일,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권력과 증오, 그리고 거대한 돈이 얽힌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4명의 젊은 애인, 사랑과 돈, 그리고 완벽한 범인 시나리오, 샤오양과 허윈 국내이사의 시신이 욕조에서 수습된 그날 오후, 난산 분국 형사대 수사본부에는 피해자에 대한 각종 자료가 산처럼 쌓였다. 재무제표, 주주구조, 이사회 명단, 주요 임원 리스트, 그리고 개인 계좌 거래 내역까지. 그 가운데 특히 류싱의 눈을 붙잡은 것은 하나의 개인 계좌였다. 국내이사가 여러 개의 계좌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그 계좌는 법인 자금과 분리된 순수 개인 생활비 계좌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패턴이 있었다. 매달 5일, 빠짐없이 같은 금액, 같은 설명 없는 이체. 대장님, 이거 좀 보세요. 류싱은 프린트물에 형광펜으로 4줄을 그으며 이웨이민 앞에 내밀었다. 거래 명세에는 개인 아이체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금액이 너무 컸다. 월급이라기엔 지나치게 많고 용역비라기엔 메모가 없었다. 국내이사 개인 계좌에서 매달 5일에 나가는 돈입니다. 수취인은 4명, 모두 20대 남성입니다. 이웨이민은 눈썹을 찌푸렸다. 얼마씩이지? 첫 번째, 바이펑 26세. 고급 피트니스 센터의 개인 트레이너. 매달 5만 위안. 두 번째, 량위 30세. 복정구의 유명 클럽 성광 일신광 매니저. 기본 급여와 별도로 개인 계좌로 8만 위안. 세 번째, 샤오양 24세. 프리랜서 모델. 최근 6개월 사이에 등장 6만 위안. 네 번째, 허윈 H윤 22세. 선전대 경제학과 4학년. 매달 4만 위안. 4개의 이름, 4개의 큰 금액. 직업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모두 젊고 외모가 뛰어난 남성, 그리고 돈을 받는 쪽이다. 이웨이민은 낮게 중얼거렸다. 18살 여회장이 젊은 남자 4세계 매달 고정 지급. 후원이라고 보기엔 액수가 크군. 류싱은 모니터 옆에 4명의 사진을 띄웠다. 바이펑. 완벽한 근육질 몸매, 햇볕에 그을린 피부. 량웨이. 말끔한 수트 차림, 노련한 인상의 미소. 샤오양. 광고판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미남, 헝클어진 머리와 도발적인 눈빛. 허윈. 교복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하얀 피부에 안경을 쓴 대학생 얼굴. 누가 봐도 이건 순수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냄새가 났다. 이 4명 전부 참고인으로 불러야겠군요. 이웨이민의 결정에 따라 팀은 즉각 움직였다. 다만 우선순위는 있었다. 가장 자주 국내이사의 집을 드나들 수 있었고 신체 접촉이 잦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것은 단연 바이펑기였다. 그날 오후 류싱과 형사 한 명은 화려한 인테리어의 아이팩 피트니스 센터를 찾았다. 연회비만 수십만 위안을 호가하는 이곳은 부유층과 연예인, 외국인 주재원들이 즐겨 찾는 장소였다. 헬스장 한가운데서 키 185cm의 근육질 몸을 가진 남자가 한 여성 고객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이름표에는 백봉 바이펑 대신 영어 이름 BAI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사진과 비교해 볼 필요도 없었다. 바로 바이펑이었다. 형사가 다가가 경찰증을 내밀자 바이펑은 잠시 고객을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 나왔다. 난산 분국 조사실 탁자 너머로 마주 앉은 이외이민은 곧바로 핵심부터 꺼냈다. 바이펑 씨, 국내의사 여사가 죽은 건 알고 있습니까? 바이펑은 의자를 뒤로 기대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침에 매니저한테 연락 왔어요. 이번 주 개인 PT 스케줄 전부 취소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살해당했다더군요.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류싱이 비꼬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매달 5만 위안씩 받는 VIP 고객이 죽었는데 생각보다 담담하시네요. 바이펑은 피식 웃었다. 경찰관님, 솔직히 말합시다. 그녀는 돈을 내는 고객,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레이너입니다. 몸, 시간, 말동무. 그게 제 서비스죠. 고객이 죽으면 저는 그저 고액 고객 한 명을 잃은 겁니다. 그의 직설적인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관계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다. 애정도, 배신감도, 슬픔도 없었다. 철저하게 돈으로 연결된 거래 관계. 그러나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그날 밤의 행적이었다. 10월 18일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소랑 똑같았어요. 저녁 마지막 PT가 밤 10시에 끝났고 그 후에 제가 운동을 좀 더 해서 밤 11시쯤 샤워하고 퇴근했습니다. 누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죠? 카운터 야간 직원, 동료 트레이너들, 그리고 헬스장 CCTV요. 집에 도착한 건 0시 반 정도였을 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도 있을 테고요. 동시에 움직인 확인조는 곧 보고를 올렸다. 헬스장과 아파트 CCTV는 바이펑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국내 의사의 펜트하우스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다. 이웨이민은 일단 바이펑을 1차 선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다. 그날 낮, 국내 의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혹시 화가 난다든지 누군가를 언급했다든지. 바이펑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기분이 꽤 안 좋아 보였어요. 운동하면서 계속 중얼거렸거든요. 철없는 꼬맹이들, 내 등을 치려고 같은 말들을요.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압니까? 바이펑은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저한테 이름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요즘 특히 샤오양하고 허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둘이 몰래 서로 만나고 둘이 같이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한다고요. 이 한마디는 이후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힌트였다. 한편 다른 팀은 복정우의 클럽 성광, 엑싱광에서 량웨이 30세를 데려왔다. 어두운 클럽 조명 아래에서 손님과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의 모습은 헬스장의 바이펑과는 정반대였다. 수트 차림, 항상 정중한 미소, 대화 방식은 철저하게 협상가에 가까웠다. 국내 의사와 어떤 관계입니까? 량웨이는 미소를 유지한 채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 클럽의 주요 투자자입니다. 저는 운영을 맡고 있고요. 8만 위안은 신뢰와 비밀 유지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류싱기 곧장 파고들었다. 그 비밀이란 건 구체적으로 뭐죠? 그녀의 사적인 만남들, 심심풀이 상대들, 그리고 그 후유증을 조용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량웨이는 담담하게 털어놨다. 국내이사는 젊은 남성들에게 돈과 선물을 퍼주는 대신 완벽한 통제감을 원했다. 어느 순간부터 일부 남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설득하고 마지막 돈을 쥐어주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량웨이였다. 필요하다면 너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살짝만 언급하면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녀는 폭력을 싫어했고 저는 가능하면 말로 끝내려고 했죠. 핵심은 그 다음이었다. 샤오양과 허윈을 합니까? 이 질문에 량웨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다. 압니다. 둘 다 요즘 가장 문제였던 아이들이니까요. 류싱이 재빠르게 받았다. 어떤 문제요? 둘이 서로 눈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각자 따로 그녀의 장난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둘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같이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나고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둘이 합세해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받는 돈 외에도 복정호 아파트 2채, 스포츠카 2대, 그리고 뭔가를 들고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죠. 뭔가라면? 자세한 건 모릅니다. 다만 그녀가 말했어요. 그 꼬마 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번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량웨이는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다. 살해당하기 하루 전인 18일 저녁 그녀가 직접 샤오양과 허윈을 펜트하우스로 부르기로 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고 했거든요. 량웨이 역시 알리바이가 철저했다. 그가 운영하는 클럽 성광의 CCTV에는 18일 밤 8시부터 19일 새벽 4시까지 그가 홀, VIP룸, 카운터를 오가는 영상이 끊임없이 찍혀 있었다. 수십 명의 직원과 수백 명의 손님이 그를 봤다. 이웨이민은 량웨이를 범인 후보에서 지우면서도 그의 진술을 수첩에 진하게 밑줄 쳤다. 샤오양, 허윈, 둘이 한 팀이 되어 집과 차를 요구한다. 이제 그림이 뚜렷해지고 있었다. 젊고 잘생긴 두 남자, 사치스러운 생활에 길들여지고 갑자기 더 큰 몫을 요구하면서 여회장을 상대로 사실상의 협박까지 시도. 그리고 그 둘이 국내이사가 죽은 바로 그날 밤 직접 펜트하우스로 불려갔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어린 2명이었다. 모델 샤오양 24, 고아 대학생 허윈 22. 수사팀이 동시에 움직였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샤오양이 다니던 라허우의 작은 모델 에이전시 대표는 분통을 터뜨렸다. 19일에 중요한 CO가 있었는데 전날부터 갑자기 연락 두절입니다. 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안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요즘 잘 나간다고 설치더니 결국 이 꼴이네요. 한편 선전대학교 기숙사에서 허윈의 룸메이트 자오카이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허윈이요? 18일 저녁에 나간 뒤로 아예 안 들어왔어요. 9시쯤이었나. 계속 방 안을 서성이더니 9시 15분쯤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지금 바로 갈게요 라고 말하고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잠깐 망설이더니 궁제 궁회장 누님이 부르셨어. 급한 일이래 라고 했어요. 향수 뿌리고 제일 비싼 셔츠 입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샤오양 쪽 친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날 오후에 같이 커피를 마셨는데 걔가 계속 신나서 떠들었어요. 오늘 밤이 승부처야. 부르면 당연히 가야지. 한 방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라고요. 부른 사람? 당연히 그 부자 누님이겠죠. 다들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류싱은 메모를 덮으며 이웨이민을 바라봤다. 둘 다 18일 밤에 국내이사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는 증언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학교에도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계좌에서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웨이민은 조용히 정리했다. 정리해보자. 피해자와 고액의 금전관계. 최근 몇 달 사이에 관계가 악화, 집과 차, 추가 자산을 요구하며 사실상 협박. 피해자가 직접 둘을 살해 현장인 펜트하우스로 초대. 그날 밤 이후 행방불명. 그리고 욕실에는 전문적으로 절단된 시신. 금품 도난은 없고 출입문 강제 흔적도 없다. 감정과 돈이 뒤엉킨 살인. 둘이 공범이면 완벽한 범인처럼 보이는군. 회의실 안 다른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 여회장과 그녀가 기르는 젊은 남자 애인들. 그 가운데 2명이 욕심을 부리고 협박하다가 끝내 다툼과 약물, 폭력 끝에 여회장을 죽인다. 그 후 겁에 질린 둘은 시체를 훼손하고 현장을 닦고 어딘가로 도망친다. 언론이 좋아할 법한 스토리였고 상부에서 보기에 이해하기 쉬운 서사였다. 몇몇 간부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샤오양, 허윈. 둘이 공범이거나 최소 1명은 주범이다. 전국 지명 수배를 돌려라. 수배 명령서에는 2 사람의 신상과 함께 살인 혐의가 굵은 글씨로 적혔다. 사건 초기 샤오양과 허윈은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범인으로 규정되었다. 동기, 돈과 배신, 협박, 기회, 피해자의 호출로 현장에 직접 왔다. 행방, 사건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형사학교 교과서에 실어도 될 만큼 깔끔한 사랑과 돈, 살인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이웨이민의 머릿속에는 질문 하나가 계속 걸렸다. 정말로 22세 대학생과 24세 모델이 국내의사의 몸을 저 정도로 정확하게 절단하고 욕실을 그렇게 완벽하게 닦아낼 수 있을까? 상부와 언론, 여론이 모두 납득하기 쉬운 이 시나리오. 4명의 젊은 애인, 그중 2를 악마화한 완벽한 결론. 하지만 이웨이민은 알았다. 사건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될 때일수록 어딘가에 반드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꾸며놓은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법의학과 범죄 심리가 드러낸 모순. 3번째 범인의 등장 샤오양과 허윈이 지명수배자로 떠올랐을 때 난산 분국수사본부 분위기는 한동안 사건이 끝나간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조용한 사람들, 즉 법의관과 범죄심리 분석팀은 오히려 그때부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남시 공안국 법의과 한지엔 법의관은 부검실에서 잘려나온 팔과 다리를 다시 맞춰보며 여러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커팅 라인, 각도, 힘의 방향. 여기 봐요. 그는 이웨이민과 류싱에게 오른쪽 팔의 절단면을 가리켰다. 팔꿈치 관절에서 정확히 0.5cm 안쪽입니다. 뼈가 산산조각 난 게 아니라 관절 사이 연골과 인대를 따라 한 번에 잘려나갔어요. 류싱기 얼굴을 찌푸렸다. 그럼 톱질을 오래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쓱? 여러 번 끊었다 붙였다 하는 자국이 거의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관절 위치를 못 찾고 뼈를 여러 번 긁어가며 자르게 돼요. 그런데 이 시신은 마치 해부학 도감을 보면서 작업한 것처럼 정확합니다. 다리 쪽도 마찬가지였다. 무릎과 발목 역시 관절선 근처에서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뼈 끝에는 무리하게 힘을 준 흔적이 거의 없었다. 한즈에는 차분히 결론을 내렸다. 이건 즉흥적 분노 범행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의 관절 구조와 절단 요령을 잘 아는 자가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작업한 결과입니다. 저는 솔직히 20대 대학생과 모델이 둘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웨이민이 물었다. 동영상이나 온라인 자료로 공부해도 가능합니까? 이론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 몸을 이렇게 자르려면 최소 몇 번은 동물 사체나 큰 고기 덩어리를 다뤄본 손입니다. 망설임과 실수가 너무 적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웨이민이 처음 느꼈던 의문이 다시 또렷해졌다. 두 애송이만의 짓이라고 보기엔 너무 완성도가 높다. 초기 보고서에서 사망 추정 시각은 18일 밤 10시 19일 새벽 1시 사이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 타임라인은 저녁 시간에 둘이 올라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 폭행, 살인, 새벽에 시신, 훼손이라는 상부가 좋아할 만한 시나리오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한즈에는 욕조의 물온도와 혈액 응고 상태, 위 내용물 분석 결과를 다시 들여다본 끝에 이 시간대에 큰 오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엔 욕조가 온수로 가득 차 있어서 시신이 실제보다 늦게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설정 기록과 수도 사용량을 다시 보니 뜨거운 물을 가득 받은 시각이 19일 새벽 3시경으로 나옵니다. 류싱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사망은 그 전에? 그렇죠. 위 내용물과 천변화, 고정된 시반 상태를 종합하면 사망 시각은 18일 저녁 9시 전후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욕조에 옮겨진 건 그 후 몇 시간 뒤, 즉 새벽에 누군가가 다시 현장에 들어와 뜨거운 물을 받아 시신을 담그고 훼손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웨이민은 수첩에 시간대를 나눠 적었다. 18일 21 전후, 살해 18일 21 정홍 24층, 시신 방치, 또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 19일 03노농 이후, 욕조 온수, 절단 작업. 그렇다면 살해 시점과 훼손 시점의 행위자가 서로 다를 가능성도 있겠군요. 한주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은 적어도 살해 당시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몇 시간 뒤 다시 돌아와 정리 작업을 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각적인 공포에 휩싸인 두 청년이 몇 시간 뒤 다시 침착하게 돌아와 이런 작업을 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부검 결과 국내의사의 혈액과간 조직에서는 높은 농도의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진정제가 검출됐다. 한즈에는 이 부분을 짚으며 말했다. 이 약은 수면제나 항불안제로 많이 쓰이지만 최소량을 넘기면 의식이 흐려지고 더 많아지면 근육 긴장이 떨어져 몸을 가누기 힘들어집니다. 류싱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죽기 전 이미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네. 팔에 남은 멍, 손톱 및 피부편을 보면 저항 시도는 분명하지만 전체적인 몸의 반응은 약했습니다. 강하게 버둥거린 흔적이 적어요. 먼저 약으로 억제하고 그 후에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가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는 알약 포장지나 약병이 나온 적이 없었다. 한즈에는 이 부분을 특히 이상하게 봤다. 평소에 본인이 복용하던 약이라면 침실이나 서랍에서 약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즉, 누군가 약을 준비해와서 먹였고 그 흔적은 철저하게 치워졌다는 뜻입니다. 이웨이민은 생각에 잠겼다. 약에 대한 지식, 용량 조절, 그리고 나중 흔적 제거까지. 이것도 두 초년 범죄자가 혼자서 처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또한 질식의 흔적도 주목할 만했다. 목 주변에는 고른 압박 흔적이 있었고 손가락으로 꽉 조른 자국보다는 폭이 일정한 부드러운 소재의 끈이나 천을 둘러 조른 패턴에 가까웠다. 일시적인 분노로 목을 조르다 보면 손가락 자국이 불규칙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은 마치 계획된 사형처럼 일정하고 균일한 압박이 가해졌어요. 즉, 살인은 우발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된 행위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사건의 공식 피의자로 지목된 샤오양과 허윈의 평소 행동 패턴과 묘하게 맞지 않았다. 공안국에서 초빙된 범죄심리 전문가 장무청은 현장 사진과 부검 결과 피해자와 네 남자의 관계 자료를 받은 뒤 며칠간 별도의 분석 보고서를 준비했다. 며칠 뒤 회의실에서 그는 첫 페이지부터 지금까지의 수사 방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말을 꺼냈다. 지금까지의 가설은 젊은 남자 둘이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여 회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저는 젊은 공범 둘보다 경험 많고 통제 욕구가 강한 제3의 인물을 더 강하게 떠올립니다. 이웨이민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장무청은 화면에 욕실과 거실 사진을 띄웠다. 보세요. 대형 범죄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죽이는 자는 항상 어딘가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그 흔적이 현장에 남는다는 것. 그런데 이 집은 정반대입니다. 소파, 테이블, 벽지, 혈흔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싸움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다가 죽은 것처럼 조용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거실은 잘 정리되어 있고 서류와 노트북, 귀금속도 그대로입니다. 동기가 돈보다 통제와 질서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여자의 삶과 죽음을 내가 정리한다는 식의 심리죠. 또한 욕실 바닥과 카운터, 문틀에서 미량의 혈흔이 자외선 검사에서 확인되었지만 목욕 수건과 욕실 매트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이건 즉흥적인 공포 속에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여기까지 지우면 경찰이 못 찾겠지라고 계산하며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장무청은 수배 중인 두 남자, 샤오양과 허윈의 생활 태도와 성향 분석도 함께 가져왔다. 샤오양은 충동적이고 과시욕이 강하지만 문제를 만나면 도망치는 타입입니다. 허윈은 계산은 잘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행동에 뛰어드는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런 성향의 두 사람이 이 정도로 차분하고 구조적인 사체 훼손과 현장 정리를 했다고 보기엔 심리적으로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다. 제가 보는 이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샤오양과 허윈,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시도한 도화선 역할. 누군가 그 상황을 알고 혹은 이용하여 국내이사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제3의 인물. 살해와 사체 처리, 현장 정리, 경험 많고 조직적인 마인드를 가진 제3의 인물이 주도했을 가능성. 즉, 두 청년은 중요한 등장인물이지만 이 판을 설계한 진짜 설계자는 따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샤오양과 허윈이 의심스럽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건에 얽혀 있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사는 너무 빨리, 너무 편하게 둘을 완벽한 범인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지적이었다. 법의과와 현장 감식팀이 합동해서 다시 펜트하우스를 검사하던 날, 작은 것이 하나 더 눈에 들어왔다. 욕실 입구 쪽 스테인리스 손잡이에서 채취한 미세 지문 중 헛겹처럼 겹쳐져 있던 지문이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 그 지문은 국내이사 것도 4명의 젊은 남자들 것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출입이 확인된 사람들, 가정부, 비서, 시설관리인, 의 지문 데이터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욕실 안에서는 국내이사가 평소 사용하던 향수와 다른 종류의 강한 우디 계열 향수 분자가 검출되었다. 감식 요원이 보고했다. 이 향은 남성용 고급 브랜드에서 자주 쓰는 계열입니다. 내 젊은 남자가 쓰던 향수 샘플과 비교해봤지만 다릅니다. 게다가 절단 도구의 사용 습관도 드러났다. 톱질 방향과 근육 절단 각도를 분석한 결과 작업을 주도한 사람은 오른손잡이, 그리고 체격이 어느 정도 크고 팔 힘이 좋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았다. 샤오양과 허윈 역시 오른손잡이였지만 둘의 키와 체격을 감안해도 어깨 높이에서 위로 들어 올려 자르는 동작이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의과의 추가 소견이었다. 이웨이민은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썼다. 알 수 없는 남성, 오른손잡이, 큰 체격, 향수 사용, 법의학 지식, 5월 해체 경험 보유, 그리고 그 밑에 작게 한 줄을 덧붙였다. 샤오양 앤드 허윈, 여전히 중요 인물.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을 중심에 두고
수사 방향 재조정. 그날 밤 이웨이민은 늦은 시간까지 사건 기록을 다시 뒤적였다. 국내이사의 통화 내역, VIP 고객 명단, 해외 출입국 기록, 그리고 그동안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주변 인물들. 돈과 욕망에 휘말린 젊은 애인 둘이 여회장을 죽이고 도망쳤다는 단순한 그림 뒤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점점 더 또렷하게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법의학과 범죄심리가 함께 지적한 모순들, 그리고 거기에서 떠오른 단어 하나. 세 번째 범인. 이제 수사는 도망친 두 청년을 뒤쫓는 것을 넘어 이 보이지 않는 제3의 존재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조용히 선회를 시작하고 있었다. 숭즈창의 민낯, 8천만 위안 횡령과 거대한 살인 동기, 국내 이사가 죽고 난 뒤 언론과 소문은 온통 난산에 타락한 여회장과 4명의 남자에 쏠려 있었다. 하지만 이웨이민은 알았다. 시체가 아무리 잔혹해도 진짜 살인은 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그래서 그는 류싱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이제부터 내 무대다. 국내 이사의 침실이 아니라 티엔하이 재무 서버 안을 뒤져보자. 재무수사 전문가인 류싱은 난산 분국에서 가장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줄 아는 형사였다. 그는 TNI 그룹의 공시자료나 외부 감사 보고서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내부 전표, 프로젝트별 지출 승인 내역, 법인 계좌 이체 기록에 곧장 파고들었다. 겉으로 깨끗한 회사일수록 더 더러운 건 안쪽 메모에 남는 법이죠. 그는 롱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계정부터 열어봤다. 국내 이사와 숭즈창이 마지막 회의에서 언성을 높였던 바로 그 사업이었다. 처음 몇 달치 기록은 겉보기엔 멀쩡했다. 실제 자재업체, 설계사, 시공사로 가는 정상적인 비용들. 그런데 약 8개월 전부터 지출 항목 사이에 낯선 업체 이름들이 슬며시 끼어들기 시작했다. 롱강 창신 설계 유한곤 GSA, 광동 성성화 자재곤 급 유한공사, 심천 시징타이 컨설팅 유한공사, 서류상으로는 설계자문, 자재공급, 공정 컨설팅. 하지만 금액은 한 번에 수백만 위안씩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빠져나갔다. 류싱은 곧바로 이 업체들의 사업자 등록과 실제 주소를 조회했다. 결과는 뻔했다. 한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다른 업소의 주소, 한 회사는 공유 사무실 주소지만 실제 입주 기록은 없음. 나머지 한 곳은 허위 등록이 의심되는 우편 사서함에 불과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돈 빼돌리려고 만든 껍데기 회사들이네. 자정이 넘어갈수록 류싱의 눈은 더 또렷해졌다. 그는 해당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 다시 어떻게 쪼개지고 흩어지는지까지 추적했다. 1단계, TN하이, 유령회사 3곳, 프로젝트 비용 명목. 2단계, 유령회사 계좌, 수십 개의 개인 계좌로 분산. 3단계, 일부는 현금 인출, 일부는 홍콩과 동남아 계좌로 송금 롤러코스터처럼 꼬인 자금 흐름을 복원해 나가며 류싱은 속으로 숫자를 더했다. 8개월 동안 총액 대략 8천만 위안. 숫자가 모니터 아래 노트에 적히는 순간 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단순한 재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시스템적 횡령이었다. 문제는 누가 이 돈 흐름을 승인했느냐였다. TNI 그룹 정관에 따르면 대형 프로젝트 관련 지출은 기본적으로 회장인 국내 이사가 최종 서명해야 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었다. 부회장 겸 총괄 공정책임자는 해당 프로젝트 예산 범위 내에서 자재 하도급 설계 용역에 대해 단독 승인권을 갖는다. 롱강 프로젝트는 바로 숭즈창이 총괄하는 사업이었다. 류싱은 지출 승인서 PDF와 스캔본을 하나씩 열어봤다. 수백 장의 문서 하단, 승인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은 늘 같았다. 챙반 제렌렌, 송즈창, 담당 책임자, 숭즈창.
그는 노트북 화면을 이웨이민 쪽으로 돌렸다. 팀장님, 이거 다 숭즈창 단독 서명입니다. 이웨이민은 조용히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날짜는 8개월 전부터 시작해 사건 발생 직전까지 거의 끊이지 않았다. 국내이사는 서명 안 했나? 예산 안에 넣어놓은 구조라서 회장직인 없이도 진행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기가 만든 길로 자기가 돈을 빼간 거죠. 정리된 표에는 하나의 숫자가 붉은 펜으로 강조되었다. 총액 약 8천만 위안. 이 정도 금액은 부유한 회장이라 해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금액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심스러웠지만 살인 동기로 연결하기 위해선 왜 하필 지금이었는가가 필요했다. 그때 류싱은 한 보고서 구절을 떠올렸다. 국내이사가 생전에 붙잡고 있었던 롱강 비용 서류에 대한 얘기였다. 이웨이민은 지시했다. 현 비서는 입을 안 열 테니 그만둔 비서를 찾아보자. 요즘 대기업 비서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 몇 번의 조회 끝에 2달 전 퇴사한 전 비서 정민 이 광저우 인근 작은 쇼핑몰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녀는 처음엔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신부는 철저히 비밀로 하겠다는 약속 끝에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다. 잔이 살짝 떨릴 만큼 긴장한 손, 류싱은 부드럽게 물었다. 궁 회장이 롱강 프로젝트 비용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상황을 조금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올여름 8월 말쯤. 회장님이 갑자기 롱강 6개월치 지출 전표 전부 가져와라고 하셨어요. 보통은 재무팀에서 요약만 받으시는데 그날은 원본 전표 파일을 다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자료를 프린트해서 드렸더니 회장님이 몇 장을 보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표정이 제가 3년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무서웠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나가봐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 정민은 현 비서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10월 18일 아침 회의가 끝난 후에 회장님이 내부 감사팀장을 따로 부르셨대요. 롱강 프로젝트 전면 감사를 내 이름으로 조용히 시작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최종 보고서는 자기 책상 위로만 올리라고도요. 류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10월 18일 아침 감사 지시. 그날 밤 국내이사 피살. 정민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저는 그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부회장님 표정도 달라졌고요. 그래서 전 그냥 떠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난산 분국 작전 회의실. 류싱은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8개월 전부터 롱강 프로젝트를 통한 체계적 횡령, 시작 최근 6개월, 유령회사 3곳에 집중 송금, 총액 약 8천만 위안, 8월 말, 국내이사, 직접 전표 확인 후 이상 감지, 10월 18일 아침, 내부 감사팀의 비공식 전면 감사 지시, 10월 18일 밤, 국내이사 살해. 그는 붉은 펜으로 감사 지시에 동그라미를 치고 굵은 화살표를 그어 살인 시점과 연결했다. 동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이사가 살아있는 한 숭즈창의 횡령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난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8천만 위안이면 재무범죄로 중형은 확실하죠. 이웨이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국내이사가 죽으면? 류싱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답했다. 당분간 회사 실권은 공정과 내부 구조의 밝은 부회장에게 몰립니다. 이사회가 정리되기 전까지 가장 자연스러운 후임 대행은 숭즈창이에요. 그는 이어서 말했다. 게다가 감사 지시를 내린 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부 감사는 회장의 구두 지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감사팀장은 충분히 압박하거나 바꿔치기 할 수 있었겠죠. 국내이사가 죽으면 감사도 함께 죽는 겁니다. 경제범죄 수사가 아닌 강력반 감식팀도 이제 이 숫자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8천만 위안. 단순히 조금 빼돌렸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걸고 도박한 금액이었다. 숫자와 정황만으로도 숭즈창에게는 충분한 살인 동기가 있었지만 이웨이미는 굳이 감정의 층까지 확인하고 싶었다. 돈만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거기에 자존심, 열등감, 억울함이 끼어들어야 비로소 사람은 칼을 든다. 그는 숭즈창의 과거를 훑어내려갔다. 대학 시절 우수한 토목공학도 초기 T&I 사업에서 직접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뛰어다닌 기술자 회사 설립 초창기, 밤새 도면을 붙잡고 있던 기술의 뼈대 반면 국내이사는 외부 네트워크 관리, 관료 접대, 이루 말할 수 없는 로비를 맡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외적으로 T&I의 얼굴은 국내이사가 되었고 숭즈창의 이름은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속에만 남았다. 이혼 후 지분 재조정에서 국내이사는 지분 60%, 숭즈창은 15%만을 갖게 되었다. 교환 조건은 부회장 유지, 고액 연봉, 공정 총괄 권한. 겉으로 보기엔 꽤 괜찮은 조건 같았지만 숭즈창에게는 내가 만든 집에서 새 들어 사는 기분 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장무청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표현했다. 10년 동안 그는 회장실에 불이 켜질 때마다 자기 이름 대신 국내이사의 얼굴이 기사에 실리는 걸 봤겠죠. 그리고 매년 연말 배당금이 들어오는 순간마다 숫자를 계산했을 겁니다. 왜 나는 15, 그녀는 60인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썩어가다가 횡령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스며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8천만 위안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에게 준 왜곡된 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건 원래 내 돈이야. 회사도 프로젝트도 다 내가 만든 건데 이제 좀 가져와도 되는 거잖아. 그런 자기 합리화가 끝까지 이어졌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 돈을 빼앗으려 하는 자를 제거하는 것. 이 사건에서 그 인물은 전처이자 회장이었던 국내이사였다. 재무자료 분석, 전 비서 증언, 정관과 승인권 구조, 금액 규모까지 모두 종합하자 회의실 화이트보드의 중심은 더 이상 샤오양과 허윈이 아니게 되었다. 이웨이미는 펜을 들어 보드 중앙에 한 이름을 크게 썼다. 송지창, 숭즈창, 그리고 그 아래에 줄을 그으며 적었다. 롱강 프로젝트를 이용한 8천만 위안 횡령, 감사 지시, 당일 밤, 피해자 살해. 4명의 남자, 복잡한 사생활, 마약과 쾌락이 뒤엉켜 있던 이 사건의 표면 위에서 숫자와 서류, 그리고 재무 서버 로그가 드디어 한 사람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난산 분국 강력팀의 관심은 더 이상 타락한 여회장의 난잡한 연애사에 있지 않았다. 8천만 위안을 숨기기 위해 3사람을 죽이고 2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남자, 숭즈창. 수사의 축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3명을 겨냥한 음모, 전 부인에게 약을 먹이고 2 남자를 시켜 시체를 자르게 한 뒤 사회에서 처분하다. 10월 18일 저녁 난상우 화교성 T3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잘 다림질된 감색 수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숭즈창이었다. 한 손에는 고급 와인 한 병, 다른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성공한 부회장이 전 부인 집에 저녁 이야기를 하러 온 모습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고 있었다. 내일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걸 끝낸다. 와인병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 처방전으로 졸피뎀 계열의 강력한 수면제를 넉넉히 준비해둔 상태였다.
작은 유리병 안 흰 가루는 이날 밤 국내의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도구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실내에서 은은한 향수가 풍겨나왔다. 실크 가운을 걸친 국내의사가 한 손에 와인잔을 든 채 나타났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롱강 때문에 다시 싸우자는 거면 오늘은 사양할게.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그리 경계심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10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싸웠어도 숭즈창은 여전히 그녀에게 함께 회사를 세운 파트너였다. 싸우러 온 거 아니야. 우리 한 번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숭즈창은 부드럽게 웃으며 와인병을 흔들었다. 국내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건넸다. 그녀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 숭즈창은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가 잔 하나에만 약을 타기 시작했다. 가루는 의외로 쉽게 녹았다. 붉은 와인 속에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온 국내의사는 롱강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했지만 숭즈창이 먼저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은 일 얘기 잠깐만 잊자.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거부터. 그 말에 국내의사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약이 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또 한 모금 비워나갔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국내의사의 말투가 서서히 느려졌다. 이상하네. 요즘 술에 약해졌나? 그녀가 이 말을 짚으며 몸을 뒤로 젖히는 순간 숭즈창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괜찮아, 조금 쉬어.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테니까. 국내의사의 몸이 소파에 축 늘어졌을 때 숭즈창은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깊은 수면, 자력으로 깨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는 준비해온 부드러운 끈을 꺼내 목 뒤로 돌렸다. 거실의 조명은 너무 밝았다. 이 모든 일이 비현실적인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손은 놀랄 만큼 침착했다.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목 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힘을 가해갔다. 소리도 저항도 없었다. 살해는 그렇게 끝났다. 국내의사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대리석 욕조 옆 바닥에 눕히고 난 뒤 숭즈창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밤은 길었고 그가 해야 할 일은 더 남아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알리바이 대신 희생양이었다. 그는 국내의사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잠금 비밀번호는 이미 오래전에 파악해둔 상태였다. 먼저 전화를 건 상대는 대학 기숙사에 있던 하윈이었다. 하윈? 나야, 레이사 언니. 언니, 이 시간에요? 오늘 밤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어. 너랑 샤오양 둘 다 꼭 와. 안 오면 우리 관계 여기서 끝이야. 하윈의 귀에 그 말은 곧 돈줄이 끊길 수도 있다. 는 의미로 들렸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어 샤오양에게도 비슷한 메시지가 전송됐다. 오늘 밤 펜트하우스로 와. 집 문제 정리해 줄게. 두 청년은 각기 다른 곳에서 같은 목적지, 같은 미끼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 11시 무렵 화교성 T3 동로비의 카드키 기록에는 하윈과 샤오양의 출입 내역이 차례대로 찍혔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걸어 들어간 장면은 엘리베이터 앞 CCTV가 아닌 펜트하우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숭즈창의 눈동자 속에 더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묘한 공기를 느꼈다. 평소라면 음악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와인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어야 할 공간. 그날의 펜트하우스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레이사 언니, 대답 대신 거실 끝쪽에서 숭즈창이 모습을 드러냈다. 와이셔츠의 단추는 몇 개 풀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흐트러짐 하나 없었다. 그가 처음 보여준 것은 시신이 아니라 욕조 옆의 혼란스러운 풍경이었다.
바닥에 흩어진 빈 병과 약 봉지, 일부러 늘어놓은 듯한 가루 자국들, 그리고 하윈과 샤오양이 문 쪽으로 도망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었다. 지금 봤지? 숭즈창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너희 둘, 오늘 밤 이 집에 온 사실은 다 기록으로 남았어. 기숙사, 모델 에이전시, 다들 알고 있지? 너희가 레이사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도.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욕실 문을 크게 열어젖혔다. 욕조 옆 바닥에 쓰러진 국내의사의 시신이 드러났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한참, 목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샤오양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하위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다. 진정해. 숭즈창이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경찰이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의심받을까? 10살 많은 회장님이 갑자기 목 졸려 죽었는데 최근에 돈 더 달라고 떼쓰던 어린애인 둘이 마지막으로 집에 왔다가 사라졌다? 두 청년의 얼굴이 동시에 질렸다. 이제 이 집에서 숭즈창은 어느새 살인자가 아니라 같이 위기를 맞은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힘들다는 듯 이마를 짚어 보였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막 도착했어. 심장마비인지 약을 잘못 먹은 건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설명해도 믿어줄 사람 없겠지. 짧은 침묵 후 그는 가장 잔혹한 제안을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 것처럼 내놓았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시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 레이사가, 여 회장이 그냥 사라진 것처럼. 하위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건. 그러나 이미 공포에 잠식된 두 청년은 사실상 저항력을 잃은 상태였다. 숭즈창은 장갑을 끼며 차분히 말했다. 안 도와도 좋아. 대신 나 혼자 한 걸로 만들 수 있을까? 너희 이름은 어차피 이미 이 집 주변, 오늘 이 시간대에 계속 찍혔을 텐데. 그 한마디가 결정적인 쐐기였다. 두 사람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욕실 문이 닫히고 차가운 대리석과 백색 대형 욕조가 살육의 무대가 되었다. 샤오양과 하위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숭즈창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옮기고 잡는 역할을 맡았다. 여기 팔꿈치 관절을 이렇게 힘 빼고 잡고 있어.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도 구토도 떨림도 없었다. 물리구조와 관절 위치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둔 사람처럼 칼과 톱은 가장 효율적인 각도로만 움직였다. 반면 두 청년은 손에 닿는 감촉 하나하나에 질색하며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기 바빴다. 그들의 장갑과 옷에는 피와 체액이 묻어갔고 손잡이와 바닥, 욕조 가장자리 곳곳에 그들의 지문과 땀, 머리카락이 남았다. 숭즈창은 그 모든 것을 계산된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작업이 끝났을 때 욕조에는 이미 물이 채워져 있었고 해체된 시신 일부가 붉은색과 뒤섞여 물 위로 떠올라 있었다. 샤오양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하위는 세면대에 매달려 손을 씻고 또 씻었지만 악취는 손가락 넘어 배에 깊숙이 박혀버린 상태였다. 그때 숭즈창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야. 우리의 흔적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야지. 그는 자신이 닿았을 만한 부분은 철저히 닦아냈다. 대신 두 청년이 만졌던 구역은 일부러 남겨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실 문을 반쯤 닫은 채 거실로 돌아왔다. 하윈과 샤오양은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이제 어떻게 해요? 하윈의 떨리는 질문에 숭즈창은 준비해두었던 다음 막을 꺼냈다. 당분간 숨어야지. 경찰이 시체를 찾기 전까지. 그는 마치 오래 고민해온 듯 한 곳의 이름을 꺼냈다. 사웨이 쪽에 샤오양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 있지. 샤오양이 놀란 눈을 들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레이사가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요즘 어디서 자고 다니는지. 지금 그 집 말고는 우리가 몸을 숨길 곳이 없어. 사실 그 집은 숭즈창이 한 달 전부터 일부러 마련해준 함정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혼자뿐이었다.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각, 숭즈창의 검은 세단은 화려한 난산의 야경을 등지고 점점 더 어두운 사회의 골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뒷좌석에는 말 한마디 없이 굳어있는 두 청년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희망만 남아있었다. 이 악몽이 조금만 지나면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을지 몰라. 사회의 낡은 단층집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세 사람을 맞이했다. 숭즈창은 먼저 전등을 켰다. 허름한 침대, 작은 테이블, 구석에 쌓인 쓰레기들. 오늘은 여기서 쉬자, 머리 식히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작은 플라스틱 상자 하나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그 안에는 비닐봉지에 나뉘어 담긴 흰 가루와 몇 개의 주사기, 호일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샤오양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너 알잖아. 숭즈창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럴 때는 한 방 맞고 자는 게 최고야. 그동안 레이사 돈으로 많이 놀았잖아. 오늘은 내가 쏜다. 이미 몇 차례 마약을 경험해 본 적 있는 샤오양에게 그 말은 엄청난 유혹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즐기기 위한 양이 아니었다. 숭즈창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루를 녹이고 주사기에 약물을 채웠다. 용량은 평소 샤오양이 사용하던 양보다 몇 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이 정도면 당분간 아무 생각도 안 날 거야. 그 말과 동시에 샤오양의 팔에 바늘이 꽂혔다. 처음엔 익숙한 열기와 몽롱함이 밀려왔지만 곧 그것은 비정상적인 속도로 심장을 죄어왔다. 샤오양은 숨을 헐떡이며 너무 라는 말을 남기려 했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몇 번의 격렬한 경련 후 젊은 남자의 몸은 침대 위에 힘없이 쓰러졌다. 하위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그대로 보고 말았다. 샤오양! 그가 다급히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하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은 하나였다. 이 사람, 우릴 살리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그가 문 쪽으로 달려가려는 찰나 뒤에서 묵직한 충격이 날아왔다. 무언가 둔탁한 것이 뒷목과 뒤통수 사이 정수리에 가까운 부분을 강하게 때렸다. 시야가 하얗게 번쩍이더니 바닥이 뒤집히는 듯한 감각과 함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다. 숭즈창의 손에는 자그마한 금속 잿더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쓰러진 하윈을 내려다보며 숨이 아직 붙어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이군. 죽기 전까지는 조금 더 연출할 게 남아있으니까. 그는 미리 준비해둔 질긴 밧줄을 꺼내 천천히 매듭을 만들었다. 낡은 천장보에 걸어올 수 있도록 길이를 조절한 뒤 의자 하나를 욕실 안으로 밀어넣고 의자 위에 하윈의 몸을 세워 올렸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몸을 밧줄에 걸어 고정시키는 일은 혼자 하기에는 꽤 힘든 작업이었지만 숭즈창은 마치 오랜 시간 계획해온 작업을 반복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하나씩 끝내나갔다. 목에 밧줄을 감고 매듭을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의자를 걷어차는 순간 하윈의 몸은 그 어떤 저항도 없이 공중에 매달렸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전형적인 자살 현장이었다. 샤오양이 쓰러진 침대 주변에는 주사기와 은박지, 가루봉지를 일부러 어지럽게 흩뿌려 두었다. 하윈이 매달린 욕실 바닥에는 발자국과 물, 얼룩만 남겨두고 손잡이와 스위치 중 자신이 만진 구역은 한 번 더 훑어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낡은 사회의 단층집 안에는 애쉬와 악취, 그리고 조용한 정막만이 남았다. 숭즈창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본 뒤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 바깥에서 보면 그저 세입자가 잠시 집을 비운 것일 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몇 날 며칠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할 터였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골목길을 빠져나와 다시 번쩍이는 도심 쪽으로 걸어갔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수트는 여전히 정갈했고 넥타이는 곧 회사 이사회에 들어갈 사람처럼 반듯하게 메어져 있었다. 그날 밤 화려한 펜트하우스 욕조와 사웨이의 눅눅한 침대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완성되었다. 전 부인을 약으로 재우고 목을 조른 뒤 그 시신을 가지고 두 남자를 함정에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그들마저 제거해버리는 삼중 살인극. 숭즈창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설계한 이 시나리오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시체는 발견되더라도 경찰은 두 젊은 남자를 향해 질문을 던질 것이고 그 두 사람은 이미 입을 열 수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욕실 타일 구석에 남은 미세한 절단 흔적과 은행 CCTV에 잡힌 흐릿한 어깨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차 트렁크 속 깊은 틈새에 샤오양의 머리카락 한 올이 조용히 남겨져 있다는 것을. 그 사소한 한 올이 완벽한 음모라 믿었던 그의 삼중살인 계획 전체를 산산이 무너뜨릴 거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자백, 그리고 숭즈창에게 선고된 사형 국내이사의 토막 시신이 욕조에서 발견되고 사웨이 단층집에서 하윈과 샤오양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사건은 처음에는 회장 실종 사건, 이어서 젊은 남녀의 자살과 약물사고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광둥공안청 형사대가 세 사건을 하나의 연쇄 범죄로 엮기 시작한 순간 숭즈창의 치밀하다고 믿어온 시나리오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사건의 전환점은 의외로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됐다. 사웨이 단층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뒤 형사들은 집안에 있던 각종 물품의 출처를 하나씩 역추적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와 낡은 커튼은 중고시장에서 산 흔적이 있었지만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옷장 세트는 한 번에 같은 업체에서 구매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결제 명의는 샤오양이었으나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그가 직접 관리하는 통장이 아니라 롱강 신도시 특별자금 계좌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된 뒤 중간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구점에 지불된 복잡한 구조였다. 재무팀이 제출한 회계 내역과 은행이 제공한 자금 흐름을 맞춰본 결과 그 중간 계좌의 관리자는 바로 숭즈창이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네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수사팀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한편 법의학 감정 결과들도 하나둘씩 숭즈창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 국내이사의 시신에서 발견된 졸피뎀 계열 수면제의 혈중 농도는 일반적인 처방량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다. 뿐만 아니라 욕조 안과 바닥 배수구 주변에서 채취한 핏물과 조직 샘플, 그리고 욕조 틈새 사이에 박혀있던 미세 조직 조각들은 정교한 도구를 이용한 해체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법의학자들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이렇게 관절과 관절 사이를 정확히 절단하기는 어렵다 라는 소견을 냈고, 이는 곧 누군가가 충분한 시간과 침착함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시신을 분해했다는 의미였다. 하윈과 샤오양의 시신은 전혀 다른 형태로 발견됐지만 두 사람의 손과 손톱에서는 국내이사의 혈흔과 조직 DNA가 함께 검출됐다. 표면상으로는 공범처럼 보였지만 수사관들은 곧 이상함을 느꼈다. 이 정도로 피가 묻을 정도면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건데 두 사람의 근육 손상이나 작업 흔적은 너무 미숙해요.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모든 피와 더러운 일을 떠안은 사람 같아요. 결정적인 것은 숭즈창의 차량 포렌식 결과였다. 사웨이 단층집 주변 CCTV에서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여러 번 포착됐고 번호판을 확대 복원한 결과 그 차량이 숭즈창 명의의
사무용 차량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차량을 압수해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하자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던 트렁크 내부에서 옅은 청색 형광 반응이 군데군데 나타났다. 바닥 매트와 틈새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그 안에는 국내이사의 혈액과 동일한 DNA가 검출됐다. 게다가 트렁크 오른쪽 모서리 틈새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됐다. 모발 뿌리의 DNA는 사웨이에서 사망한 샤오양과 일치했다. 펜트하우스에서 시신을 처리한 뒤 일부를 이체 싣고 사웨이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유기물과 머리카락이 떨어진 거죠. 포렌식 담당관의 보고는 수사팀 회의실의 공기를 한순간에 무겁게 만들었다. 물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내이사가 사망하기 전날 회사가 이용하던 병원과 약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숭즈창 명의로 된 수면제 처방전과 약품 구매 내역이 연달아 발견됐다. 그가 주장한 불면증 때문에 잠깐 약을 쓴 것뿐이다 라는 변명과 달리 그가 구입한 용량은 일반적인 불면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양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다. 더구나 국내이사의 혈중 농도와 약국에서 판매한 약품의 성분, 그리고 숭즈창이 가지고 있던 약병의 로트 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수사팀은 신문 조서를 정리하며 서로 눈을 맞췄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도망칠 곳이 없는 포위망이에요. 숭즈창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다. 롱강 자금 문제요? 다 회장님이 승인한 겁니다. 제가 독단으로 한 건 없어요. 샤오양과 하윈, 젊은 친구들 데리고 놀다가 선 넘은 건 인정하지만 살해라니요. 그건 상상도 못하겠네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수록 그의 표정에는 서서히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트렁크에서 나온 혈흔 사진, 사웨이 골목 CCTV에서 찍힌 차량 영상, 하윈과 샤오양의 손에서 검출된 국내이사의 DNA 결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롱강 프로젝트 자금 흐름도가 벽 한쪽에 크게 붙여진 순간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다. 결정적인 장면은 신문실의 불이 조금 어둡게 조정된 뒤 펼쳐졌다. 담당 형사는 단단한 목소리 대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말하듯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숭 부회장님, 당신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재무조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몇 주만 더 지나면 80밀리언 위안, 그 이상까지도 다 들춰낼 겁니다. 그때가 되면 국내이사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숭즈창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표면을 두드리다 멈췄다. 형사는 잠시 침묵을 두었다가 마지막 카드 한 장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 부인 죽었습니다. 젊은 남자 둘 죽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신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 모두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거울을 들이대듯 담담한 사실 확인에 가까웠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숭즈창은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군기, 너무 과했어요. 입에서 처음으로 국내이사의 이름이 나온 순간 형사들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 뒤로 이어진 말은 어쩌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범인의 입으로 직접 설명한다. 는 것의 의미는 전혀 달랐다. 롱강 프로젝트 비자금, 국내이사의 독단과 압박,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불법 자금의 방패 역할을 해야 했던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결국 내가 치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치워진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획 살인을 결심하게 된 과정까지. 숭즈창은 큰 줄기만 남기고 부인하던 초반 태도를 버리고 세세한 디테일까지 거의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국내이사를 약으로 재우고 목을 조른 방법, 욕실에서 시신을 토막낸 뒤 두 젊은 남자를 부른 시점과 대사,
사회의 집에서 약물을 과다 투여해 샤오양을 죽이고 하윈을 교수형 자살로 위장한 과정, 심지어 사회의 집 열쇠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경위와 가구를 구입해 피난처로 위장한 이유까지 숨김없이 자백했다. 재판은 광둥성 고급 인민법원에서 열렸다. 법정 한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숭즈창은 초라한 수의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어깨를 곧게 펴고 있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경제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 부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2명의 청년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잔혹하게 살해하고 자살과 약물사의 형태로 위장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고의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극도의 자기 보신을 위한 행위다 라고 적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숭즈창의 변호인은 국내이사 역시 불법 자금 운용에 관여했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다. 며 일부 참작을 호소했지만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결정적인 설득력이 되지는 못했다. 법원은 계획적 독살 및 목졸라 살해, 시신 훼손 및 토막 2명에 대한 살해 및 자살 위장, 대규모 자금 횡령 및 증거 인멸이라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었다. 선고일, 법정안은 언론과 회사 관계자, 하윈과 샤오양의 가족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목소리를 조금 더 낮게 가라앉혔다. 피고인 숭즈창은 경제 범죄를 숨기기 위해 전 부인과 2명의 젊은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빼앗았으며 범행 후에도 끝까지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 사회적 해악과 도덕적 파괴는 극히 중대하여 어떠한 참작 사유로도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어 판결 주문이 낭독됐다. 피고인 숭즈창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정치권리 평생 박탈, 불법 취득한 재산 몰수. 순간 방청석 뒤쪽에서 하윈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내이사의 동생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숭즈창은 잠시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다름없었다. 재판이 끝난 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욕망과 두려움이 만든 3중 살인극, 회사 위기를 막기 위한 가장 잔인한 해결 방식이라고 부르며 연일 보도했다. 누군가는 국내이사의 탐욕과 권력 남용을, 또 다른 누군가는 숭즈창의 비겁함과 잔혹함을 비난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욕조의 토막 시신, 사회의 침대와 욕실에서 멈춰버린 2 젊은 생명, 그리고 롱강 자금 8천만 위안.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숭즈창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회사도, 사랑도, 명예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 한 사람의 생존과 안위였고 그 선택의 결말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빠르고 무거운 죽음, 곧 사형 집행 통지서로 돌아왔다.